맞아요. 11월 달에는 굉장히 중요한 수급적 이벤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캡 룰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체 지분 총액을 30%까지만 인정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MSCI 3차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야, 이거 우리나라는 다른 그 OECD 전체 그 나라들 중에서 상승률 거의 꼴찌거든요. 그러잖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다시 수급적 이벤트야? 야, 이거 어디까지 우리가 상승을 기대를 해야 돼?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죠. 먼저 캡룰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캡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목이 전체 비중이 30%를 넘어가게 된다면 뭐 그럴 종목 하나밖에 없죠. 삼성전자. 그냥 삼성전자로 말씀을 드릴까요? 삼성전자의 지분율이 전체 코스피 200 지분에서 30%를 넘어가게 되면 그 30%까지만 인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상이 되면 그게 뭐 35%가 되든 50%가 되든 30%까지만 인정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법이 언제 생겼냐면 작년 11월 달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올 6월 달에 그것이 실행이 됐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하냐면 아니 이런 법을 뭐하러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간단합니다. 바로 위험 때문에 그래요. 위험에 대한 관리 차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어떤 한 종목에 여러분들이 몰빵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오르면 좋은데 망했어요. 망했다라면 나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재기불능의 상태에 딱 빠지게 되죠.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위험 수준이 한 종목에 몰빵했을 때. 근데 두 종목에 나눠서 투자했다면요. 한 종목이 망하더라도 한 종목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죠. 위험은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리스크는요. 하지만 기대 수익은 똑같아요. 한 종목에 들어가나 두 종목에 들어가나 기대 수익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점점 늘려서 200개 종목에 고루 투자를 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두 종목이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내 총 자산에서는 겨우 1%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종목에 분산 투자를 했을 때 전체적인 그 리스크 수준을 시장 위험을 제외한 비체계적 위험은 제로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다. 다만 기대 수익은 한 종목에 투자하나 200종목에 투자하나 똑같이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유명한 포트폴리오 이론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수물들이 생겼겠죠. ETF도 많아지고 코스피 200이라든지 이런 지수물들이 소위 분산 투자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지수물들이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넘어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계속 승승장구해서 50% 차지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포트폴리오 분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위험을 줄이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삼성전자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이걸 과연 리스크를 충분히 분산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5월과 11월을 기준점으로 해서 그 안에 석 달 동안 평균적으로 30%를 넘어서게 되면 30%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상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 버립니다. 그럼 30% 넘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펀드 매니저라든지 전체 포트를 운영하는 매니저들은 30%가 넘는 부분은 잘라내야 돼요. 강제 청산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목이고 삼성전자에서 집중적으로 매물이 나오면 지수가 온전하지 못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1일 또 다른 법을 만듭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있다가 비중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 안 해도 돼. 라고 법을 뜯어 고치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 법을 뜯어 고쳤다고 하더라도 이게 해결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트래킹 에러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시장에는 어떤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런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차익거래, 아비트리지라고 하는 차익거래만 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차익거래자가
코스파이더라는 그룹인데요. 그렇게 차익 거래가 뭐냐면 이게 똑같은 시장 내에서 고평가됐어. 이건 저평가됐어. 그럼 고평가된 걸 팔고 저평가된 걸 사는 그런 거래인데요. 순수 차익 거래 말고도 최근에는 뭐 리버설, 뭐 컨버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옵션이 고평가됐느냐, 저평가됐느냐, 채권이 고평가됐느냐, 저평가됐느냐에 따라서 이 차익 거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차익 거래자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정말 정확하게 추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요거하고 고평가, 저평가를 정확하게 봐서 하나는 매도하고 매수해서 결국은 요 차익을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액티브 펀드라면 난 벤치마크보다 조금 더 수익이 났어. 그럼 영광스러운 일이죠. 난 정말 운용을 잘했어. 라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는데 이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는 이 차익 거래자들 때문에 정확하게 추적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일반적인 벤치마크보다 더 수익이 나서도 안 되고 일반적인 벤치마크보다 손실이 나서도 안 되고 정확하게 추적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는 거죠. 그러면 법을 뜯어 고쳐서 뭐 그냥 더 가지고 있어도 돼라고 했다고 해서 이런 패시브 펀드들이 과연 그렇게 지키겠느냐라는 거죠.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해서 캡룰을 적용시킨다면 결국은 그런 트래킹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2월 달에 리밸런싱 할 때 어쩔 수 없이 이들은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럼 매도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 그다음에 궁금하신 게 있어요. 삼성전자가 그럼 30% 넘겠어?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넘었죠? 얼마 전에 코스피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10월 10일인가요? 30.12%로 발표를 하면서 최초로 삼성전자가 30%를 넘어섰어요. 30%를 넘어섰는데 이게 왜 넘어섰는지를 먼저 아셔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인지 전략이 세우실 수 있는데요. 왜 넘었는지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지루하더라도 들어주십시오. 원래 무역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사람들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 조금 아까도 제가 크라우드 게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크라우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의 아주 중요한 한 축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메이저들은 너도 나도 그 캐파를 늘려왔어요. 조만간 크라우드가 설치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려왔어요. 그런데 중미 간의 무역 전쟁이 생각보다 조금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투자를 지연시키게 됐죠. 그러면서 디램이 막 적체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지난 5월 달에 중미 간의 무역 전쟁이 깨진 것도 이 크라우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베이징에 크라우드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요. 자, 그렇게 되면 중국은 사실은 어떤 언론 통제가 필요한 나라잖아요. 근데 언론 통제를 못하게 되겠죠. 잘못하면. 미국의 크라우드 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그거를 어떻게 중국 정부가 함부로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큼은 절대로 못해라고 하다가 무역 협상이 결국은 찌그러졌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돼서 반도체가 계속 적체되기 시작을 합니다. 적체되니까 가격은 떨어지죠. 우리나라가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못난 모습을 보였던 것도 결국은 반도체의 적체 문제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두 가지 조건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즈 7에 대해서 보안 패치 업그레이드를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윈도우즈 7에 대해서요. 늘 그래 왔죠. 뭐 윈도우스 5, 6 이렇게 진행이 돼가면서 보안 패치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걸 계속해 줄 수 없으니까 구 모델은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퇴출을 시켜왔어요. 이럴 때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컴퓨터는 윈도우즈 7에 최적화된 컴퓨터인데 이제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소위 교체 수요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기업들은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걸 고민을 할까요? 야, 이게 무역 전쟁이라는 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지금은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휴대폰과 관련된 부품에 대해서는 아주 낮은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과연 12월 15일 날 그 관세를 올릴까? 아니면 그것마저도 없어질까? 없어질 것 같진 않아. 그러면 지금 관세 장벽이 더 높아져서 괜히 비용만 높아지기 전에 기왕 바꿀 거 미리 바꾸자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위 교체 수요, 미래 교체 수요가 좀 앞당겨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D램이 많이 수요가 됐겠죠. 또 한 가지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5G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9월 달에 NTT 도코모에서는 정식적인 시작 5G 세개 도시에서 정식적인 5G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이 중국의 차이나 모바일에서도 지난 10월 그 5G를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5G하고 과거 4G LTE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도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5G 때문에 전화기에 대한 어떤 수요가 촉발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자, 무역 장벽이 더 높아지기 전에 이런 것들을 빨리 가져와서 만들어 놓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의 D램이 이만큼 적체되어 있다가 점점 이게 줄어들게 되면서 사실 스팟 가격이 상승하게 돼요. 그러면서 최근 삼성전자 가격이 막 올라가게 됩니다. 시장 속도보다도 상승 속도보다도 더 빨리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코스피 거래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10월 12일 날 코스피 200보다 더 빨리 오르는 바람에 삼성전자의 비중이 30.12%를 넘어섰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게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이대로 그대로 간다면 그러니까 그 시장보다도 삼성전자의 상승 속도가 계속 빨리 더 높이 오르게 된다면 연말에는 삼성전자의 청산이 있을 수 있는 소위 캡 룰에 적용되는 시기에 지금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테마로 들어가 보죠. 이 11월에는 굉장히 중대한 그 수급적 테마가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MSCI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죠. 모건 스탠리에서 어떤 그 벤치마크를 전 세계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참조를 하는 벤치마크를 제시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번이 3차 리밸런싱 시기예요. 요번에는 이제 중국 A주의 대형주 비중이 기존의 15%에서 20%로 높아지게 되고 요번엔 이제 중형주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형주도 20% 비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이 무려 175개가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약 한 0.1%포인트가 이머징 비중이 감소하게 됩니다. 지난 5월하고 8월 달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당시 0.2%포인트씩 이제 그 청산이 되면서 이 패시브 청산이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들의 매도 물량이 그러니까 출회됐던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십니다. 야, 이거 그러잖아도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OECD 국가들 중에서 좀 안 좋았는데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주가가 더 빠지는 거, 연말로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MSCI 리밸런싱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반도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안 샀어요.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외국계 증권사 부사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고 싶지만 리밸런싱 문제 때문에 결국 사고 싶어도 11월 이후로 우린 계획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안 샀어요. 안 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요 펀드를 보면 벤치마크 대비 오히려 마이너스 1%, 심지어는 마이너스 3%까지 모자라는 그런 펀드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평균적으로 벤치마크에 딱 붙어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0.1%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매도하는 그런 펀드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제는 다 끝나는 거잖아요. 행사가 모두 끝나는 거죠. 리밸런싱은 모두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안심하고 들어오는 매수 물량은 오히려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벤치마크 리밸런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캡 룰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면 결국은 이거는 매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트래킹 에러 때문에 절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매물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지수보다도 삼성전자의 상승 속도가 빠르다면 여러분들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목이 매도가 되면 당연히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는
삼성전자가 30% 이상의 어떤 그 비중을 계속 유지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죠.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삼성전자 이유가 뭐였습니까? 상승의 이유가. 미래의 수요를 땡겨왔다라는 거죠. 제가 라면 3개를 가지고 있는데 배고파서 3개를 한꺼번에 아침에 다 끓여 먹었어요. 점심, 저녁은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무역전쟁, 중미 간의 무역전쟁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해결된다면 다 해결될 수가 있어요. 기업들은 투자를 재개할 거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1차, 그러니까 1단계 합의, 2단계 합의가 거의 끝이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2차, 그러니까 재집권을 위해서 장기 휴전 상태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종전이 아니고 휴전 상태에서 과연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뭐 투자를 할 수도 있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 한국 간의 이 소재 전쟁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전문가 수준의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걸 정말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LG 디스플레이에서 뭐 국산으로 불화소로 몽땅 다 투입하기 시작했다. 거기에 또 고무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LCD 공정에 들어가는 불화수소하고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불화수소하고는 이게 천지 차이입니다. 마치 드론과 민간 그 여객기 정도의 기술력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혀 다른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똑같은 반도체라고 할지라도 DUV 공정에 들어가는 것하고 EUV 공정에 들어가는 것하고는 또다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일본에서 수출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EUV 공정에 들어가는 것들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 지금 당장 삼성전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앞으로가 문제, 내년 이후가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까지 문제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완전 대체가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웨이퍼를 10장을 투입을 했는데 과연 수율이 뭐 9개가 나왔다. 아웃풋이 9개가 나왔다. 그런데 이게 과연 대만산이나 중국산 좀 저급의 이 불화수를 투입했는데 똑같이 나올 수 있겠느냐? 안 나온다라는 거죠. 대여섯 개 나왔다고 치죠. 그러면 이거를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품질을 똑같은 그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미래 수익은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됐을 때 미래 수익이 지켜질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수급적 이벤트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MSCI 리밸런싱이고 하나는 캠 룰인데요. 리밸런싱 문제는 오히려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캠 룰도 제가 볼 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캠 룰이 문제가 되려면 삼성전자가 종합주가 지수보다 더 빨리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미 간의 무역 전쟁이 여기서 더 악화되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하고, 두 번째, 일본으로부터 소재가 아주 원활하게 공급된다라는 전제가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전제되지 않는다면 캠룰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빠진다라는 것은 고민하실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